기사 양반 그 시계 요즘 보기 힘든 모델인데 어디서 났어? 폭우가 쏟아지던 밤, 태운의 떨리는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그를 할 말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백미러로 힐끔거리던 청년의 손목에서 낡아빠진 가죽 시계가 번뜩였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시절 태운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대를 잡은 이 청년이 혹시 태우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을 하던 청년이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슬픈 재회 끝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25년 전 멈춰버린 부자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을지. 가슴 시린 진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밤거리를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김태훈이 운전대를 붙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오늘 낮 의사에게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길어야 석 달. 태우는 수행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차를 몰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25년 전 아내 순자와 함께 살았던 허름한 달동네 언덕길이었죠. 태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이 비가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꺼내 두 알을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뱃속을 쥐어짜는 통증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통증은 더욱 극심해졌고 태우는 운전대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한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우가 우산을 접으며 차 문을 열고 뒷좌석을 살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웅크린 태훈을 본 민우가 속으로 생각했죠. 술을 많이 드셨나 보다. 민우가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태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평창동 32번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민우가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훈의 흐릿한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시계였죠. 태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시계는 25년 전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 순자에게 결혼 예물로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시계.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모델인데 어디서 났어? 민우가 백미러로 태훈을 흘깃보며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부적처럼 차고 다닙니다. 태훈의 가슴을 누군가 주먹으로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시계 뒷면이 보였죠. 거기엔 자신이 직접 바늘로 새겨 넣었던 투박한 이니셜이 선명했습니다. K&P.
김태훈과 박순자. 태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누르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응, 지금 손님 태우고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우는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가게 문단속 잘했어? 오늘 비 많이 와서 무릎 더 아플 텐데. 무리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있어. 나 금방 갈게. 민우가 다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우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민우가 백미러로 태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혹시 많이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태훈이 손을 내저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의 주정이려니 생각하며 묵묵히 빗길을 달렸죠. 얼마 후 차가 평창동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대문 앞에서 민우가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손님.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전부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죠. 이건 팁이야.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 꼭.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손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대리비만 받겠습니다. 태훈이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줘. 민우는 태훈의 간절한 눈빛에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가 떠나는 것을 대문 뒤에서 지켜보던 태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은 병들고 외로웠죠. 뼈저린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태훈을 맞이한 것은 현 부인 최서연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은 채 매니큐어를 바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 밤에 어디 갔다 이제 와요? 태훈이 아무 대답 없이 지나가려 하자 서연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나니까 씻고 서재로 가요. 더럽게. 태훈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은 태훈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죠. 찢어진 반쪽짜리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와 아기 민우가 있었습니다. 태훈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민우야, 미안하다. 태훈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은 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였습니다. 태훈은 수행비서를 따돌리고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변장한 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민우가 통화에서 언급했던 상호를 검색해 찾아낸 곳이었죠. 낡은 간판에 순잔의 밥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주민들이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국밥을 후루룩 먹고 있었죠.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던 순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도 국밥이야? 맨날 그것만 먹으면 질리지도 않아? 단골 손님이 숟가락을 들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씨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뭘? 순자가 걸레로 테이블을 훔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그래도 듣기 좋으니까 오늘 깍두기 더 줄게. 태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웃음소리였죠.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순자가 국밥을 쟁반에 담아 홀로 나오다가 태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순자가 쟁반을 든 채 태운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쾅! 순자가 국밥 그릇을 태운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출렁이며 밖으로 튀었죠. 밥값은 선불이야. 순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태운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죠. 먹고 다신 오지 마.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외상이라도 밀렸나? 부부 싸움인가? 왜 저러지?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운은 순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숟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죠. 뚝, 뚝,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골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 박 사장, 오늘 얼굴이 왜 이래? 또 마누라한테 쫓겨났어? 에이, 순자 씨, 그런 말하면 안 되지. 하하, 농담이야, 농담. 순자가 씩씩하게 웃으며 가게를 누볐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는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았구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태운이 국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순자가 태운의 앞을 막아섰죠. 잠깐. 순자가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태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들 눈에 띄지 마. 태운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죽어 있어. 그게 내가 할 마지막 돌이야. 태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순자의 옆을 지나쳐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태운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거칠게 앞치마를 털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서연의 신복인 흥신소 직원이었죠. 직원이 촬영한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사모님이 좋아하시겠네. 평창동 저택.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태운이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순자와 마주보고 있는 모습, 순자가 태운 앞을 막아서는 모습, 서연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손톱으로 휴대폰 화면을 긁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날 속여? 전처랑 내통해서 재산 빼돌리려고? 서연이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죠. 서연이 휴대폰을 귀에 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국밥집, 박살내.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엄마, 왜 술 마셔? 무슨 일 있어? 민우가 점퍼를 벗으며 순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국밥 한 그릇을 민우 앞에 밀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늘따라 국밥 육수가 좀 짜서.
민우가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짜? 나는 맨날 마시던데. 순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그래, 내 입맛엔 맞나 보다. 순자는 민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이 다녀간 것, 이 아이는 모르는 게 나아. 순자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먹고 얼른 자. 내일도 바쁘잖아.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응, 엄마도 그만 마시고 자. 순자는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죠.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순자네 밥집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죠. 순자가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오려는 순간 식당 입구가 어두워졌습니다. 건장한 남자 서너시 문 앞을 떡하니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뭐야, 손님이야?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남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남자가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죠. 쾅! 국밥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식사 중이던 손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꺼져. 다 나가. 또 다른 남자가 옆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딴 걸 돈 받고 팔아? 돼지꿀 꿀이죽도 이것보단 낫겠다. 손님들이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자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남자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덩치 큰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밤새 끓인 육수통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남자가 육수통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안 돼. 순자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거대한 육수통이 발길에 걷어차여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적시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순자가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나쁜 놈들. 누가 시킨 거야? 남자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힘껏 밀쳤습니다. 순자가 뒤로 휘청거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국물과 음식 찌꺼기가 순자의 옷에 튀었죠. 엄마.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본 민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우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개자식들. 순자가 바닥에서 민우의 다리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안 돼. 민우야 참아. 민우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꼴 당하는데 어떻게 참아? 순자가 민우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안 돼. 너 전과자 되면 안 돼. 엄마 괜찮으니까 참아. 제발. 민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자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이 경찰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했죠. 아니, 저희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저 청년이 갑자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맞아요.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었어요. 민우가 눈을 부라리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이 거짓말쟁이들아. 경찰이 민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순자가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놈들이 먼저 행패를 부린 거라고요.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목격자 부재로 민우는 영업방해와 협박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순자가 경찰차를 향해 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꼭 데려올게. 걱정 마. 민우가 경찰차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금방 나갈게. 경찰차가 떠나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태훈이 서연 앞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당신이 시킨 거지. 순자네 가게에 사람 보낸 거. 서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채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태훈이 서연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우는 아무 죄도 없어. 당장 풀어.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며 태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죠. 당신 췌장암인 거 다 알아.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태훈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죽으면 내 아들한테 경영권 넘길 거야. 알았어? 서연이 태훈의 앞에 딱 멈춰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저 모자 가만 안 둬. 서연이 손가락을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태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태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서연이 돌아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별채에 가도 내가 허락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태훈은 별채에 감금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습니다. 태훈은 창문 앞을 서성이며 감시하는 경호원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새벽 3시쯤 경호원이 졸기 시작했죠. 태훈이 주먹으로 창문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깨지며 태훈의 손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태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맨발로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태훈이 순자네 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순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태훈이 비틀거리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섞인 발자국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의 처참한 몰골을 본 순자의 눈이 커졌죠. 이게 무슨 꼴이야? 태훈이 순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췌장암이야. 길어야 석 달이래.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훈이 이마를 바닥에 대며 울먹였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민우 좀 꺼내주게 해줘. 제발. 순자가 태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으려면 내 아들 살려놓고 죽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단단했죠. 징징거리지 말고 밥값 하란 말이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태훈을 식당 안으로 끌어들여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태훈의 찢어진 손등을 수건으로 동여매며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이 그년 비밀 금고가 있어. 태훈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민우한테 누명 씌우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을 거야. 녹취 파일이든 뭐든. 태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순자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내가 날 버리고 그년한테 갔을 때 나도 가만히 있었겠어? 뒷조사 다 했지.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태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그년 생일로 해놨지? 태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비밀번호 정하는 버릇이 어디 가겠어. 맨날 기념일로 해놓잖아. 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년한테 전화해. 항복한다고. 경영권 포기 각서 쓰겠다고. 태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태훈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년 안심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금고 털어. 태훈이 순자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순자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알았어? 태훈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말대로 할게.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코웃음이 들렸습니다. 호, 정신이 들었나 보네. 태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경영권 포기 각서 쓸 테니까 집으로 들어가게 해줘. 서연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들어와. 대신 딴짓하면 그때는 진짜 저 모자 끝장이야. 태훈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태훈을 맞이했죠. 어머, 꼬락서니 좀 봐. 거지같이 돌아다니더니 결국 기어들어왔네. 태훈이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각서는 내일 변호사 오면 쓰도록 해. 오늘은 그냥 자. 태훈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태훈은 침대에 누운 척 시계만 노려보았습니다. 새벽 2시. 태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서연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태훈이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훈이 그림을 옆으로 밀자 철제 금고가 나타났죠. 태훈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0815.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서류 뭉치, 현금 다발, 보석함.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검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중 장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순자네 식당 박살내. 그리고 그 아들놈한테 누명 씌워서 경찰에 넘겨. 상대방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태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금고를 원래대로 닫고 서재를 빠져나왔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훈은 확보한 증거를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이중 장부와 녹취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었죠. 그날 오후 유치장에서 민우가 풀려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유치장 앞에서 기다리던 순자가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순자가 두부 한 모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민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먹어. 어서. 민우가 두부를 우물우물 씹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다신 이런 데 오지 마라. 엄마가 미안해. 민우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순자가 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우 앞으로 거액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의 독지가였죠. 거기에 새로운 사업 자금까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익명의 독지가라니. 순자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몰라.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갚는 빚도 있는 법이야. 민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순자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히 받고 성공해서 갚아. 알았지? 민우는 여전히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의 도움으로 민우는 대기업 특채에 합격했습니다. 순자의 식당도 서연에게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더욱 번창했죠. 새 간판이 달린 순자네 밥집 앞에서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검찰의 내사를 받으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이를 갈았죠. 그 늙은이가 감히 날 속여. 서연의 눈이 도끼로 이글거렸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테니까. 그 시각 태우는 멀리서 순자와 민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사람. 태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평온함이었죠. 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순자야. 일주일 후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네 밥집에서는 민우의 대기업 합격 축하 파티가 조촐하게 열렸죠. 단골 손님 몇 명과 동네 이웃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민우 이제 출세하는 거야. 순자 씨, 이제 아들 덕 좀 보겠네. 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출세야. 이제 겨우 시작인데. 민우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열심히 해야죠.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가 빈 그릇들을 치우며 민우에게 말했죠. 너 피곤하지? 안쪽 방에서 좀 쉬어. 엄마가 정리할게.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살짝 열리며 태훈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순자가 태훈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왔어? 태훈이 구석자리에 힘없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며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꼬막 비빔밥이었죠. 순자가 태훈 앞에 그릇을 슬쩍 밀어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신혼 시절 순자가 해주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먹는 태훈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훈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며 밥을 눈물로 비벼 먹었습니다. 흑흑. 순자가 외면한 채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안쪽 방에서 민우가 물을 마시려고 나왔습니다. 민우는 구석자리에서 펑펑 우는 노인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뒷모습이었죠. 민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태훈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태훈의 입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졌습니다. 태훈이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죠. 아저씨. 민우가 달려가 태훈을 부축했습니다. 순자도 황급히 달려왔죠. 태훈아, 정신 차려. 태훈의 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안에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튀어나왔죠. 사진이 민우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우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죠. 이건 집에 있는 앨범 속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가 찍은 사진. 그 사진의 찢어진 반쪽이 왜 이 노인의 지갑에 있는 거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민우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태훈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민우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 그런데 왜 이 사람도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죠? 아저씨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사진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야, 그거 줘. 민우가 뒷걸음질 치며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순자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쓰러진 태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훈이 고통스러운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당신 누구야?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 맞아요. 태훈이 피를 토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버린 그 인간이야. 민우의 절규가 텅 빈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손을 민우에게 뻗었습니다. 민우야, 미안. 민우가 태훈의 손을 뿌리치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태훈이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의 뻗은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죠. 순자가 주저앉아 태훈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이 바보야, 끝까지 숨기지 그랬어. 순자의 눈물이 태훈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훈이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다 미안해. 창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이었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구급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태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한편 빗속으로 뛰쳐나간 민우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어.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우리 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 민우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JK그룹 김태훈 전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숨겨둔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수십억 원을 퍼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태훈의 사진과 함께 순잔의 밥집 외관이 나왔죠. 서연이 언론에 터뜨린 악의적인 허위 제보였습니다. 순잔의 밥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마이크가 난무했죠. 사장님, 김태훈 회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혼외자가 사실입니까? 순자가 문을 열고 나서며 호통쳤습니다. 꺼져.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서연이 보낸 시위대까지 가세했죠. 바람난 여자, 나와라. 남의 가정 파괴범. 순자가 이를 악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 시각 민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죠.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회장 숨겨진 아들이래. 민우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우 씨, 잠깐. 팀장이 민우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미안하네. 민우가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동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숨겨진 아들이면 왜 대리운전했대?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하.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한강 둔치에 앉아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 병이 옆에 나뒹굴었죠. 다 망했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놈 때문에 다 망했어. 민우가 소주병을 강물에 집어던졌습니다. 풍덩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차라리 죽은 아버지였으면 좋았을걸. 민우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순자였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순자가 민우 앞에 섰죠. 순자가 민우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찰싹? 정신 차려. 민우가 휘청거리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순자가 민우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아비가 밉지? 나도 미워 죽겠다. 25년 동안 이 악물고 미워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저 인간 지금 너 살리려고 혼자 죽으러 가는 길이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자가 민우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 시한부야. 길어야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 민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순자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서연이랑 단판 지으러 간대.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순자가 민우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 내 누명이 벗겨지니까.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순자가 민우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워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근데 저 인간 마지막 가는 거 지켜봐줘. 엄마 부탁이야.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그 시각 병원이었습니다. 태훈이 링거를 꽂은 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죠. 이걸로 전 재산을 박순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공증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태훈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야.
휠체어 준비해줘.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몸 상태가. 태훈이 고개를 저으며 끊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으니까. 태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한강 둔치에서 민우가 순자의 품에서 몸을 뗐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병원 쪽을 바라보았죠. 애증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우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JK그룹 본사 로비에 긴급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훈이 모습을 드러냈죠. 휠체어에 앉은 태훈의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양복이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태훈이 눈을 찡그리며 단상으로 올라갔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마이크 앞에 세웠습니다.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태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저는 바람이 났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버리고 재벌가 대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태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여인은 제가 버린 아내입니다. 피해자입니다. 태훈이 마이크를 꽉 쥐며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더러운 죄와 상관없이 훌륭하게 자란 내 아들입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모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내 죄입니다. 태훈이 옆에 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와 USB를 들어보였죠.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은 최서연 씨의 비리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스크린에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죠. 순잔의 식당 박살내. 그리고 그 아들놈한테 누명 씌워서 경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사모님. 김태훈 그 늙은이 어차피 곧 죽어. 경영권은 내 아들 거야.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서연 씨의 이중 장부입니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소리쳤죠. 회장님, 최서연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훈이 마이크에 대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시각 회견장 뒤편에서 서연이 사색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 미친 늙은이가. 서연이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최서연 씨 횡령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단상 위에서 태훈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굉음을 냈죠. 기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의사요, 의사.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뚫고 누군가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민우였죠. 민우가 쓰러진 태훈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태훈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태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죠. 민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태훈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 태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민우가 태훈의 손을 꽉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민우의 절규가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김태훈 전 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쓰러졌습니다. 아들로 밝혀진 청년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게 진짜 부자지간이었구나. 불쌍해, 이제야 만났는데. 최서연이 진짜 나쁜 년이었네.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태훈의 마지막 부성회에 눈시울을 붉혔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태훈이 들것에 실리며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민우가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요, 제발. 태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태훈을 실은 들것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우가 들것 옆을 따라 뛰며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며칠 후였습니다. 태훈은 병원 VIP 병실이 아닌 일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는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죠. 의사가 복도에서 순자와 민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와 민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훈이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얼굴은 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순자가 태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태훈. 태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떠 순자를 바라보았죠. 순자야. 순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태훈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미워했어. 죽도록 미워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미워할게.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다음 생엔 내 남편 하지 마. 태훈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태훈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나도 그럴 테니까.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자리를 내주었죠. 민우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태훈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태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죠. 민우가 손목에서 낡은 가죽 시계를 풀었습니다. 태훈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선 시간 멈추지 말고요. 우리 걱정 말고 행복하세요.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민우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다. 태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멈추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태훈이 시계를 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죠. 사랑한다, 내 아들. 태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삐.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쥔 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순자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죠.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우가 상주로서 당당하게 조문객을 맞았죠. 검은 양복을 입은 민우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돌려준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영정사진 앞에서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태훈의 사진이었죠.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다음 생엔 착하게 살아.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JK그룹의 최연소 전문 경영인 후보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민우에게 박수가 쏟아졌죠. 순자는 건물주가 되어 순자네 밥집을 확장했습니다. 새 건물 앞에서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리본 커팅을 했죠. 자, 오늘부터 2호점 개업입니다. 다들 많이 와요. 태훈의 기일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민우와 순자가 나란히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태훈의 유골함 앞에 국화꽃을 올렸죠. 민우가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경영인 후보가 됐어요. 민우가 손목에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 멈추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순자가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자. 밥 먹어야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민우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 바늘이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죠. 납골당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우와 순자가 나란히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나요? 혹시 서랍 깊숙한 곳에 멈춰버린 시계처럼 차마 꺼내지 못한 미안함이나 그리움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훈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기보다는 순자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민우처럼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인연은 시계가 멈추더라도 영원히 흐르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